이런 데 있으니까 정말 흥분되는데?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밤 나한테 키스하고 싶으면 네 말만 해. 기꺼이 받아줄게. 내 이름만 불러줘. 아니면 초록카드를 주든가. 내가 그 초록카드를 어디에 넣어왔는데? 한번 둘러보시죠. 개치비가 권했다. 둘러보고 있어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말로만 듣던 유명한 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 톰의 거만한 눈초리가 사람들 사이를 어지럽게 방황하고 있었다. 아직 구경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실은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설마 저 여자분을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개치비가 눈부신 그야말로 군계 일학이라 할 만한 한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자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톰과 데이지는 영화에서나 보던 유명 인사와 함께 있다는 놀라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감상에 사로잡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여자 예쁜데? 데이지가 말했다.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감독입니다. 개치비는 의식이라도 치르듯 그 둘을 데리고 이 그룹 저 그룹을 돌아다녔다. 뷰캐넌 부인과 뷰캐넌 씨입니다. 잠시 망설인 뒤에 그는 덧붙였다. 폴로 선수시죠? 아니에요. 톰이 서둘러 부인했다. 아닙니다. 그러나 개치비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톰은 그날 저녁 내내 그 폴로 선수로 불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유명 인사들을 많이 만나보기는 처음이야. 데이지가 주장했다. 저 남자 좋아했었는데 이름이 뭐더라? 코 푸르딩딩한 남자. 개치비는 그를 알아보고는 저예산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라고 말해주었다. 어쨌든 좋아했었다고. 폴로 선수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톰은 신이 나 있었다. 정체를 감추고 이 유명 인사들을 그냥 훔쳐보는 게 나을 뻔했어. 데이지와 개츠비는 춤을 추었다. 나는 그의 우아하면서도 고전적인 폭스트롯에 깜짝 놀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가 춤추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고는 그들은 천천히 우리 집 쪽으로 걸어와 우리 집 계단에 30분쯤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부탁에 따라 주의 깊게 정원을 살피고 있었다. 불이 난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그녀의 설명은 이랬다. 또는 하느님만 아실 그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한데 모여 앉자 한동안 보이지 않던 톰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 저쪽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먹으면 안 될까? 어떤 친구가 재미난 걸 가져왔더라고. 가봐요. 데이지가 흔쾌히 동의했다. 그리고 혹시 누구 주소 적을 일 있으면 여기 이 작은 금색 연필을 써요. 그녀는 잠깐 주위를 둘러본 다음 내게 그 여자가 저속하지만 귀여운 편이라고 말했다. 나는 데이지가 개츠비와 있었던 그 30분을 제외하고는 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있었다. 그것은 내 실수였다. 2주 전 개츠비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나는 바로 이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 즐거웠던 것들이 지금은 역겨웠다. 괜찮아요, 베더커 양? 거론된 여자는 내 어깨에 기대려 계속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질문에 그녀는 똑바로 앉아 눈을 떴다. 뭐라고? 자꾸만 데이지에게 내일 아침 동네 클럽에서 골프를 같이 치자고 조르던 큰 덩치를 가누지 못해 흐느적거리는 여자가 베더커를 대신해 말했다. 오, 아직 괜찮아요. 칵테일 대여섯 잔 마시면 꼭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그만 마시라고 말했는데.
나 안 마셨어. 당사자가 힘없이 말했다. 하도 소리 지르길래 우리가 여기 시벳 박사님한테 말했어. 의사 선생님, 여기 좀 봐주셔야 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긴 하지. 다른 친구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말했다. 그런데 네가 제 머리를 풀장에 쳐박는 바람에 드레스가 다 젖어버렸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 머리를 풀장에 쳐박는 거야. 베더커가 중얼거렸다. 뉴저지에서는 거의 익사할 뻔했다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닥터 시벳이 반박했다. 낱말하고 있네. 베데커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손도 떠는 주제에 당신한테는 절대로 수술 안 받아. 그런 식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하는 장면은 데이지와 나란히 서서 영화감독과 그의 스타를 바라보았던 일이다. 그들은 여전히 흰 자두나무 아래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창백한 한 가닥 달빛만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마치 그날 저녁 내내 아주 조금씩 허리를 굽혀 그 정도까지 근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를 본 바로 그 순간 그의 숙인 허리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고 마침내는 그녀의 볼에 키스를 했다. 나 저 여자 좋아. 데이지가 말했다. 예쁜 것 같아. 그러나 그 외 나머지는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히 제스처의 세계가 아닌 감정의 세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웨스트에그에 롱아일랜드의 어촌의 브로드웨이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이 놀라운 장소에 압도당해 있었다. 또한 그녀는 낡은 완고가법을 경멸하는 날 것 그대로의 활기와 지름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너무나도 현란한 운명들에 겁을 먹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단순성 속에 뭔가 무시무시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 집에 갈 차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현관은 어두웠다. 문에서 흘러나온 10제곱피트 정도의 빛만이 거무스름한 새벽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간혹 그림자 하나가 드레스룸의 블라인드 뒤에 나타났다가 다른 그림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런 식으로 끝없이 그림자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울 앞에서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개츠비란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톰이 갑자기 물었다. 밀주업자라며? 어디서 들었어? 내가 물었다. 어디서 듣기는 그냥 감이지. 요즘 돈 꽤나 번 졸부들은 다 밀주업자라고 알잖아? 개츠비는 아니야. 내가 잘라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발로 길의 자갈들을 밟아 자박자박 소리를 냈다. 이런 잘 나가는 인간들 한대 모으느라고 고생 꽤나 했겠는데. 바람이 불어 데이지의 잿빛 모피깃이 부드럽게 살랑거렸다. 최소한 우리 친구들보다는 재밌잖아.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별로 재밌어하는 것 같지 않던데. 글쎄, 재밌었는데. 톰은 웃으면서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까 그 여자애가 데이지더러 찬물로 샤워 좀 시켜달라고 할 때 데이지 얼굴 봤어? 데이지가 허스키하면서도 리드미컬한 낮은 음성으로 소절마다 의미들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처럼. 멜로디가 높아지면 그녀의 음성도 콘트랄토 음역의 목소리들이 그렇듯 그에 따라 감미롭게 갈라졌고 그럴 때마다 그녀가 대기 속으로 발산하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매력이 한층 더해갔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와.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그 여자도 초대받지 않고 온 거야. 그냥 들여보내줘.
개츠비 같이 정중한 사람이 다시 내보낼 리도 만무하고. 그 친구가 뭐하는 짝자인지 좀 알아야겠어. 톰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해줄게. 그녀가 답했다. 그는 드럭스토어 몇 개를, 그러니까 아주 큰 드럭스토어를 가지고 있어. 자수성가한 거야. 기다리던 리무진이 도착하고 있었다. 잘자, 닉. 데이지가 말했다. 그녀의 눈길은 나를 떠나 열린 문틈으로 서글프면서도 담백한 왈츠곡 새벽 3시가 흘러나오는 계단 위쪽으로 향했다. 개츠비의 그 격이 없는 파티에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삶에 완전히 결여돼 있는 낭만적 가능성들이 잠재해 있었다. 그녀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듯한 저 계단 위에서 들려오는 음악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일까? 몇 시인지도 모를 이 어둑신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쩌면 어떤 놀라운 손님이 도착하거나 정말 보기 힘든 대단한 인물이 나타나거나 또는 어느 눈부신 젊은 여자가 개츠비와의 마법과도 같은 조우로 5년간 확고하게 견지해온 그의 헌신을 단숨에 무화시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남아있었다. 개츠비가 시간이 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늘 하는 밤바다 수영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추위에 떨면서도 떠들썩한 기분으로 올라와 머리 위 손님빵들의 불이 꺼질 때까지 정원에 남아있었다. 마침내 그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그을린 얼굴은 전에 없이 팽팽했고 두 눈은 빛나면서도 피곤해 보였다. 데이지가 좋아하지 않았어. 그가 불쑥 말했다. 아니야, 분명히 좋아했어. 좋아하지 않았어. 그가 우겼다. 전혀 즐거워하지 않더라고.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그의 우울함을 가늠해 보았다. 그녀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그가 말했다. 도저히 그녀를 이해시킬 수가 없어. 아까 춤 말하는 거야? 춤? 그는 손가락을 탁 튕겨 지금까지 그가 춘 모든 춤들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춤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원한 것은 데이지가 톰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녀가 이 선언으로 지난 3년을 모두 무화시키고 나면 그들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자유로워진 그녀와 함께 루이빌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서 결혼하는 것이었다. 마치 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데이지는 이해를 못해. 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우리는 몇 시간씩 앉아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일 껍질과 버려진 선물들, 밟힌 꽃들로 어지러운 쓸쓸한 길을 오르락 내리락하기 시작했다. 나라면 데이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과감하게 말했다.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는 없어.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다고?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왜 안 돼? 된다고. 그는 자기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보았다. 마치 과거가 집안 어둠 속에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매복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데이지도 알게 될 거야. 그는 과거에 대해 떠들어댔고 나는 그가 어떤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 즉 데이지를 사랑하도록 만든 바로 그것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은 혼란스러웠고 무질서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찬찬히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5년 전의 어느 가을밤, 그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를 걷다가 문득 나무 한 그루 없는 보도가 달빛으로 환히 빛나는 한 지점에 발길이 닿았다. 그들은 거기 멈춰서서 서로 바라보았다. 1년에 2번 찾아오는 변화에서 야기된 묘한 흥분이 감도는 선선한 밤이었다. 집들로부터 뻗어나온 고요한 빛들이 어둠 속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별들과 별들 사이에 소란과 동요가 일었다. 개츠비의 눈에 힐끗 보인 보도의 조각들은 마치 사다리 같았고 나무 위 허공의 비밀스런 장소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리라. 홀로 그곳에 올라만 간다면 거기서 생명의 젖꼭지를 입에 물고 신비로운 젖을 빨아마실 수 있을 것이다.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심장은 더욱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에게 키스하고 나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의 비전들이 곧 사라질 그녀의 호흡에 영원히 결부되고 그의 마음은 이제 신의 마음과도 같이 다시는 유의와 장난의 세계에 머물 수 없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별에 부딪히는 소리굽새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이 가닿자 그녀는 그를 향하여 꽃처럼 피어났고 상상의 육화가 완성되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그 과장된 감상성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아주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포착하기 어려운 리듬과 잃어버린 단어들의 편린을. 잠깐 동안 하나의 대사가 내 입을 통해 형태를 갖추려고 시도했고 내 입은 놀란 숨소리 이상의 무언가를 내뱉기 위해 기를 쓰는 벙어리의 입처럼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고 거의 떠올릴 뻔했던 기억 속에 그것은 영원히 소통 불가능한 것으로 남았다.